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그 소재의 어떤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그런 의미 한번 살펴 정리를 해보시면, 자, 바다라는 것은 남한과 북한에서 제시한 그런 이상적인 이념들, 이데올로기들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한 사발의 물 그리고 한 잔의 물이라는 것은 우리 실제 현실이다. 이런 이상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그런 현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그다음 마술이라는 것은 이런 이상적인 이데올로기를 현실에서 실현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환상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말은 마술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이상적인 이념을 현실에서 실현시킬 수 없다라는 지금 인식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마술사는 이러한 남북한의 권력자들, 나를 달콤한 말로 이렇게 꿰이고 있는 그런 권력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 신비한 술잔이라는 것은 마술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찾으러 나가다가 뭔가 낌새를 알아차리고 뒤돌아봤을 때 그 항구에서 권력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돌아가면 그 권력자들은 나를 이렇게 가둘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연결되는 이런 상징적인 소재들의 의미들을 같이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는 소걸음으로 움직인다. 역사라는 것은 소걸음, 소처럼 걷는 걸음, 즉 굉장히 천천히 걷는 걸음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역사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인다라는 뜻이고,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거든. 사람들이 지금 이 환상적인 이데올로기 같은 그런 커다란 모순과 업보들 이런 것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에 비하면 이 역사라는 것은 아무 발자국, 아무 자취도 못 낸 거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천천히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당대까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맞는 가능한 일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리고 그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런 것들을 이런 물질적인 생산이나 아니면 수학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고르게 나누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만이 가당한 일이다. 현실에서 가장 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 아닌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 즉 인간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득한 옛날부터 이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낸 그 지혜, 슬기는 뭐냐면 밑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들, 물질적인 것, 생산적인 것들도 공평하게 나누는 것, 분배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그다음 또 인간 세상에서 느끼는 그 사람들의 어떤 슬픔, 기쁨, 이런 것들을 고루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렇지. 뭐 허황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고 뭐 이런 것들보다, 그렇지. 자, 그리고 그래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평하게 분배하고 나누는 것들이 막 이게 막 어려워 보여도 앞으로 사람들이 풀어나가야 할 그런 어려움의 크기, 뭐 허황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풀어나가야 할 그런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자, 요 구절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면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은 지금 우리가 과거 역사적인 것부터 천천히 만들어 온, 다져온 인간의 생존을 위한, 그다음 본질을 위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그렇지? 근데 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보지 않고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들, 뭐 여기서 이루어야 할 거는 뭐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소망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허황된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허황된 것에만 눈을 돌리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삶의 힘을 잃는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천천히 받아 적으세요. 인류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것들을 외면하고 거창한 이데올로기의 실현에만 집착을 하면 삶의 의미를 잃는다라는 그런 구절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즉 요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보다는 인간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것들을 외면하고 거창한 이데올로기 실현에만 집착을 하면 삶의 의미를 잃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구절로,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데올로기보다는 인간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드러나는 구절이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그것은 죽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풀어가야 할 일,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야 할 일, 즉 뭐 허황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 허황된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 죽음과 같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죽음에서 이제 연상되는 게 지금 또 의식의 흐름으로 뭘로 연상되고 있냐면 은혜는 북한에서 지냈을 때 사랑했던 그 애인, 나의 아이를 임신한 채 죽음을 맞이했던 그 애인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은혜의 죽음을 지금 떠올리면서 은혜가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주는 배에서는 마지막 돛대가 부러진 셈이다. 배는 돛대가 있어야 바람에 이끌리고 뭐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 마지막 돛대가 부러졌다라는 것은 삶의 희망과 의지를 다 잃은 상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삶의 희망과 의지를 잃었기 때문에 이명주는 지금 이 어떤 상태냐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렇지? 원래 우리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고 거기에서 삶의 의지를 얻고 아까 윗부분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잖아. 그렇지? 근데 이루어 놓은 것들 에도 눈을 돌리면서 그럼에도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힘든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팔자의 소관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었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그치? 사람마다 운명도 다르고 그다음 또 다 뭐 신체 건강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이런 무리들도 다를 겁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그래서 비빌 언덕, 즉 대일, 기대 언덕이 없는 난파꾼. 여기서는 이명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지? 이념의 갈등 속에서 나의 조국도 선택할 곳이 없어졌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잃어버렸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비빌 언덕, 대일 언덕이 없는 난파꾼은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을 따라 나선다. 즉 항구는 그 정착해 있던 사람들 이 있는 그런 공간이었잖아. 권력자들 그 길을 잊어버려. 즉 이념의 갈등에 휘둘리지 않고 이제 자신의 삶을 선택한 그런 것들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상의 술에 취해보지 못한 그런 섬에 닿기를 바라며 환상의 술에 취했다라는 것은 환상에 사로잡힌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 환상은 다 허황된 것들이었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런 섬에 닿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러니까 현실에 부합한 인간의 본질이 살아있는 그런 환상적이고 좀 이런 거창한 그런 이데올로기가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항구를 잊어버리고 물결을 따라 나선다. 이명준의 이런 것들을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버린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그렇지? 여기서 무서운 것은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 행위였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 줄거리 한번 보시면 이명준은 이제 석방댕포로 30년과 함께 중립국인 인도로 가게 되는데 그 인도로 가는 배 타고르호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명준이 나는 이제 단순 노동을 하며 살리라. 아까 단순 노동 뭐 막노동과 비슷한 의미겠죠. 더 이상 생각하는 것이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리라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이 배에 이 갈매기가 이렇게 두 마리 따라오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하나는 큰 갈매기였고 하나는 좀 새끼 갈매기여서 이거는 뭐 나의 사랑하는 그 은혜였고 이거는 나의 그 뱃속에 있던 나의 아이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 배가 인도에 도착했을 때는 이명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구절로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명준은 투신 자살을 이렇게 했다라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준이 중립국행을 선택한 이유 아까 뭐 다 정리를 했는데 간단하게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남한은 광장은 없고 그리고 광장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패하고 썩은 그런 광장으로 그려져서 개인적인 밀실만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 그다음 북한은 밀실은 없고 또 이 광장도 막 되게 명령과 복정만이 있는 그런 공허한 광장으로 그려지면서 이 이념적인 이데올로기 속에서 갈등을 겪더라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념의 허상만을 내세운 남한과 북한의 사회에서 이명준의 선택은 결국 중립국 행위였다. 남한과 북한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3국인 중립국 행을 선택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이 반영되어져 있고 그다음 또 막 이런 상징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도 한 번쯤 살면서 생각해 봐야 될 분명한 부분이 있는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가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지금 이 시험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소설을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문학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마지막 시험까지 화이팅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